알려진 별의 절반 이상이 이중성계 또는 다중성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화려한 천체 발레의 중심인 항성계 서사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린 외로운 별의 단순한 장관을 넘어 여러 항성계의 눈부신 복잡성을 탐험할 것입니다. 2개, 3개, 심지어 수천 개의 별이 중력의 영원한 춤에 의해 하나로 묶여있는 이 성단은 우리 은하의 무한한 배경에서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별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와 서로를 왜곡시키며 물질을 교환하고 빛과 에너지의 경이로움을 만들어내는 이 별개의 아름다움과 호기심에 놀랄 준비를 하세요. 여러 성계는 정말 숨막히는 우주의 광경입니다. 다음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드리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인간은 항상 별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고대에는 별이 세상의 지붕에 뚫린 구멍을 통해 타오르는 불을 관찰할 수 있다고 믿었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하늘의 모든 것이 별이었습니다. 행성은 방황하는 별이었고 해성은 털이 많은 별이었습니다. 우주는 다양한 천체 덕분에 무한한 경이로움의 원천입니다. 육안으로도 하늘을 관찰하면 별의 가장 분명한 특징인 광도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별은 다른 별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6,000개의 별은 이상적인 관측 조건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쌍안경이나 망원경만 있으면 무한한 지평이 열리므로 은하수나 다른 은하계에 있는 수백만 개의 별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별은 고유하지만 에너지와 빛을 낸다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별의 모습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별은 우리 태양보다 거의 100만 배나 밝게 빛나기도 하고 어떤 별은 훨씬 덜 밝게 빛나기도 합니다. 태양보다 1000배나 큰 것도 있고 100배나 작은 것도 있습니다. 표면 온도가 섭씨 수만 도에 이르는 것도 있고 수천 도에 불과한 것도 있습니다. 광도에 따라 별을 분류한 최초의 시도는 기원전 2세기 니케아의 천문학자 히파르쿠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많은 작품 중에는 850개의 별을 좌표와 광도에 따라 나열한 별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훗날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그리스 과학자 클라우디스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데이터를 받아들여 알마게스트에서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는 고대 수학 천문학 천체를 재구성하여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니케아의 히파르쿠스의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 목록에는 별이 6가지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장 밝은 별은 1등급, 가장 희미한 별은 2등급, 그리고 육안으로 거의 보이지 않는 별까지 6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별, 성운, 은하의 밝기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모든 별이 같은 색을 띠는 건 아닙니다. 고대부터 일부 별은 빨간색, 다른 별은 노란색, 흰색 또는 파란색으로 나타났습니다. 리겔자리와 베가자리처럼 가장 뜨거운 별은 표면 온도가 10,000도 이상에 달하며 푸르스름하게 보입니다. 태양에 더 가깝고 위 별들보다 조금 더 차가운 별은 노란색으로 나타납니다. 표면 온도가 여전히 3000도 정도인 가장 차가운 별은 베텔게우스 자리나 안타레스 자리처럼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별은 무엇일까요? 별은 빛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핵공장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입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수십억 개나 있습니다. 이 별들은 태양처럼 빛나지만 우리는 밤에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태양은 우리와 너무 가까워서 낮에는 그 존재가
우리를 눈부시게 하고 심지어 다른 별들을 볼 수 없게 합니다. 행성과 달리 별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행성은 단순히 태양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별은 지구보다 수백만 배 더 큰 거대한 가스덩어리입니다. 별은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강렬한 빛을 발산합니다. 표면 온도는 수천 도에 이릅니다. 별에는 빨강, 파랑, 거대, 소형 등 각기 다른 다양한 별이 존재합니다. 별이 빛을 발하는 이유는 별을 구성하는 물질이 별의 중심, 즉 별의 핵에서 극도로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부의 열은 수백만 도에 달해 핵 반응을 일으키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방출됩니다. 핵의 핵 반응은 원자들이 합쳐지고 융합하는 것을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별에서는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을 형성합니다. 옛날 옛적에 가스와 먼지로 이뤄진 성간구름이 자체 무게로 인해 붕괴되어 별이 생겨났습니다. 이 거대한 분자구름의 복합체는 망원경으로 보면 빛나는 배경에 눈에 띄는 어두운 점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직경이 최대 300광년에 달할 수 있습니다. 분자구름은 구상성단과는 별개로 은하계에서 가장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어둡고 차가운 가스와 먼지 구름을 보는 바로 그곳에서 언젠가 새로운 별이 반짝일 겁니다. 우주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밤하늘은 10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으며 10억 년 후에도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일 겁니다. 별이 탄생하는데 수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별이 탄생하면 별을 둘러싼 가스의 색이 입혀지고 불규칙한 모양의 먼지 구름이 빛나는 배경에 눈에 띄게 됩니다. 이 우주의 보유권 안에서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중력은 성간 물질을 한데 모아 거대한 구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구름의 중심부는 어둡고 차갑습니다.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하여 단순한 분자를 형성하기에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분자 구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성간 물질의 밀도가 높은 구름이 중력의 작용으로 수축하여 작은 성단으로 조각나면 성단의 중심이 원시별을 형성합니다. 원시별을 탄생시킨 물질 무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원시별은 자전 운동에 의해 유도되고 잔여 물질은 원시별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원반에 분산됩니다. 원시별은 원반에서 물질을 끌어당겨 계속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많은 양의 물질이 원시별에 떨어질 때 제트라고 불리는 고밀도 가스 폭발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제트는 불투명한 구름 속에서 원시별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원시별은 이러한 가스를 압축하여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밀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기며 중력도 커집니다. 물질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온도가 상승하죠.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할 수 있을 정도로 핵이 충분히 가열되면 원시별은 젊은 별이 됩니다. 별은 일생의 거의 90% 동안 핵 융합을 통해 핵의 수소를 헬륨으로 변환하여 빛의 형태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별의 수명은 핵에 완전히 변환된 수소가 다 떨어지면 끝납니다. 그 후 별은 질량에 따라 다소 느리게 소멸합니다. 가장 거대한 별은 초신성으로 폭발하여 엄청난 양의 물질과 에너지를 분출하고 은하계 다른 곳에 새로운 별의 탄생을 촉발합니다. 태양처럼 덜 거대한 별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여 점차 붉은 거인으로 변합니다. 핵에서 새로운 핵 반응이 시작되고 점점 더 많은 가스를 잃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방출이 가속화되어 행성 성운으로 알려진 외피를 형성하죠. 그 중심에는 백색 외성이 남아있는데 밀도가 높고 소멸한 별입니다. 따라서 별의 수명은 별의 질량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연료의 양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태양의 수명은 약 100억 년이며 이미 수명의 절반인 50억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별의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길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료가 많다고 해도 연료를 많이 태움으로 더 빨리 소진됩니다. 이것이 태양보다 수십 배 더 거대한 별이 수백 배 더 짧은 수명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천체 파노라마에서 별은 서로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독한 천체가 아니라 함께 모여 다양한 밀도의 연합과 성단을 형성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긴밀한 연결을 형성하여 이중성 또는 쌍성계로 알려진 쌍을 형성하여 한 별의 진화가 다른 별의 진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쌍성계에서 별들 사이의 거리는 높게 유지됩니다. 한 별이 다른 별을 공전하는 주기는 보통 100년을 넘습니다. 이중성의 발견은 망원경을 사용하여 최초로 이루어진 것 중 하나입니다. 북두칠성에 위치한 미자르 자리가 최초로 이중성으로 확인된 별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별을 고려할 때 미자르가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것이라고 즉시 추측했습니다. 1780년대에 거의 700개의 이중성이 관측되었다는 카탈로그가 발간되었습니다. 발견 초기에 가장 큰 문제는 관측된 이중성이 실제로 서로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원근법의 결과인지 여부였습니다. 따라서 시차법을 사용하여 일부 이중성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야 했죠. 과학자들은 각 별이 하늘에서 복잡한 타원형 패턴을 따르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결과는 천체의 역학 법칙에 따라 중력으로 묶인 두 천체가 타원 궤도를 따르기 때문에 이중성이 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쌍성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중성은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뉩니다. 시각적 이중성, 광궤도 이중성, 분광학적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 분류는 별들이 연관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시각적 쌍성은 동반자로 추정되는 다른 별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그렇게 명명되었습니다. 광도 쌍성은 한 별이 다른 별에 대한 상호 일식으로 인해 주기적인 밝기 변화를 보이는 별입니다. 일식 변수라고 합니다. 분광학적 이중성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두 별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스펙트럼 선의 도플러 효과를 사용하는 별 분광학 기법 덕분에 알려졌습니다. 도플러 효과는 파동을 방출하는 광원과 관련하여 움직이는 관측자가 이 파동의 주파수의 명백한 변화를 감지하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이 이중성 중 몇 가지를 발견해 봅시다. 지구에서 약 378광년 떨어진 전갈 자리에는 쌍성인 AR 전갈 자리가 있습니다. 이 별의 주별은 지구 크기만한 백색 외성이지만 질량은 20만 배나 더 큽니다. 그 동반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주별과 함께 공통의 항성 중심주의를 공전하는 작고 차가운 적색 외성이 틀림없습니다. 전갈 자리는 설명할 수 없는 빛의 변동을 특징으로 합니다. 사실 처음 연구되었을 때는 변광성으로 잘못 분류되었습니다. 매 분마다 광속이 30초 이내에 4배씩 증가하여 겉보기에 광도가 16.9에서 13.6으로 증가합니다. 1970년대 이후 전갈 자리를 관측한 결과 이 별은 중간 극성으로 알려진 별의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등급은 질량이 더 낮은 두 번째 동반 항성으로부터 물질을 끌어당겨 통합하는 회전하는 백색 외성을 정의합니다. 그 결과가 적색 원반입니다. 궁수 자리에서 약 8,475억 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WR104는 울프 레이에트 별입니다. 1998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울프 레이의 별은
태양 질량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진 뜨거운 별을 말합니다. 이 별은 주계 열성 후 짧은 기간 동안 매우 강렬한 항성풍의 형태로 핵 주변의 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런 다음 핵이 노출되어 초신성으로 폭발합니다. WR104는 다른 태양형 별을 동반하는 쌍성입니다. 공전 주기는 약 240일이며 항성풍은 200AU 이상에 걸쳐 나선형으로 뻗어 있습니다. 최근 WR104의 자전축을 과학적으로 측정한 결과 별이 초신성을 폭발할 때 극에서 물질 분출과 함께 에너지 복사와 감마선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별에 근접해 있어 지구에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폭발은 30만 년 이내에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가설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LL 페가시는 태양에서 39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미라형 변광성입니다. 미라형 변광성은 매우 붉은색, 광도 진폭이 1등급 이상, 맥동 주기가 100일 이상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 붉은 거성은 항성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수백만 년 안에 외피를 벗고 행성 성운을 형성하고 백색 외성이 될 겁니다. 이 쌍성계에는 극단적 탄소 별이 포함됩니다. 이 유형의 별은 탄소가 산소보다 우세한 화학 성분을 형성합니다. 두 별은 탄소 별에서 분출되는 먼지 구름에 가려져 적외선으로만 관측할 수 있습니다. LL 페가시는 원시 행성 성운으로 간주되는 나선형 성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성운은 한 점을 중심으로 직선을 따라 균일하게 회전하는 곡선으로 설명이 되는 아르키메데스 나선의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은 동반항성과 탄소질 항성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에타카리나의 성단은 적어도 두 개의 항성으로 구성된 성단입니다. 프랑스 이름인 에타드라 카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보다 500만 배 이상 밝은 매우 밝은 별이죠. 에타카리나에는 지구에서 7500광년 떨어진 우리 은하수 안에 카리나 자리 별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불과 250만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에타카리나의 A와 B는 매우 조밀한 양극 성운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성운을 호문쿨루스 성운이라고 합니다. 에타카린의 B는 편심 궤도를 돌며 약 5.54년 만에 한 바퀴 공전을 완료합니다. 에타카린의 A는 청색 초거대 변광성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지름이 태양의 1150배, 약 16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표면 온도는 4만 도에 달합니다. 규모 4의 에타카리나에는 오염이 없는 하늘에서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반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럽과 대부분의 북미 관측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칼레도니아나 레이니온과 같은 남반구에 있는 관측자들은 하늘에서 찬란하게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별은 카노푸스 자리와 남십자 자리 사이에 큰 카리나 성운에서 가장 밝은 별처럼 보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에타카리나에는 성운 안에 둘러싸여 뚜렷한 주황색으로 보입니다. 에타카리나의 성운은 불과 150년 전에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폭발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호문쿨루스 성운으로 알려진 거대한 성운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성운은 이제 태양계 크기에 이릅니다. (17세기까지) 에타카리나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1677년 에드먼드 할리가 이 별을 처음으로 정확하게 관측했지만 그 위치는 찰스 오크 별자리 내의 다른 별과 관련하여 단순히 표시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과학자는 이 별의 겉보기 등급을 4등급으로 매겼는데 이는 현대 기준으로 3.3등급에 해당합니다. 17세기 대부분 동안
에타 카리나의 자리는 광도로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1827년 윌리엄 버첼은 이 별의 특이한 밝기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별의 밝기가 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영국의 천문학자 존 허셜은 남아프리카에서 1년의 정밀 측정을 통해 에타 카리나이가 일관되게 약 1.4의 밝기로 빛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1837년 말 어느 날 저녁 그는 이 별이 리겔 자리보다 더 밝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이것은 거의 18년 동안 지속되는 대폭발로 알려진 시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838년 1월 에타 카리나의 광도는 알파 센타우리와 동등해졌습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광도는 감소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이 별의 광도는 정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1895년 에타 카리나의 광도는 7.5등급으로 약해졌습니다. 이 별의 시각적 희미함은 대분화 과정에서 배출된 가스와 먼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발하는 동안 관측된 밝기의 변화는 거대한 별이 죽기 전에 층을 방출하는 것보다 초신성의 행동과 더 비슷합니다. 그러나 폭발의 위력에도 불구하고 이 별은 살아남았습니다. 폭발로 인해 외층을 배출할 수 있었지만 에타 카리나이를 완전히 소멸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이 현상은 폭발이 실제로 두 별의 융합이라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18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에타 카리나의 분화 과정에서 관측된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안했습니다. 원래는 에타 카리나의 A와 B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주위에 세 번째 구성원인 에타 카리나의 C가 중력을 받는 3중 시스템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구성 요소는 여러 상호작용을 거쳤을 겁니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큰 별인 에타 카리나의 A는 수명이 다해 팽창하면서 대기의 일부를 동반자인 에타 카리나의 B로 잃었고 에타 카리나의 A와 에타 카리나의 B 사이에 질량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구성원 A와 B 사이의 질량 이동으로 시스템의 중력 균형이 깨졌습니다. 큰 곰자리 A가 B에서 멀어지면서 질량이 훨씬 커졌습니다. 이렇게 멀어지면서 큰 곰자리 A는 시스템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던 세 번째 별인 큰 곰자리 C와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A가 태양계에서 멀어지는 경향을 보이자 C는 궤도를 바꿔 에타 카리나의 B에 더 가까이 다가갔고 결국 이 별과 합쳐졌습니다. 결국 이 별은 큰 곰자리 B와 합쳐져서 물질의 특별한 투영을 만들어냈습니다. 에타 카리나의 C와 B가 합쳐지기 시작할 때 투사된 물질은 밀도가 높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천천히 팽창했습니다. 융합의 바로 그 순간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호문쿨루스 성운의 양극 성엽이 만들어졌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물질은 느리게 움직이는 발사체를 따라잡아 밀어내면서 주변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는 1837년부터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대폭발 당시의 주요 광원이었습니다. 에타 카리나의 B와 C가 합쳐지는 동안 에타 카리나의 A는 타원 궤도에서 계속 중력을 유지합니다. 5.5년마다 B의 외층을 가로지르며 충격파를 발생시켜 X선 방출을 일으킵니다. 에타 카리나의 밝기가 증가한 것은 아마도 우리 시야의 먼지 구름이 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이 구름은 별과 별의 바람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별이 지구 방향으로 방출하는 빛이 가려집니다. 호문쿨루스의 경우 먼지 구름보다 200배나 크기 때문에 관측이 가능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2032년경에는 먼지 구름이 완전히 소멸되어 중심별의 안정적인 광채가 드러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타 카리나이를 정밀하게 연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KIC 7177553의 4성분 분광 쌍성계는 특히 흥미롭고 복잡한 구조입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사용하여 이 시스템을 연구한 결과 두 쌍성 중 하나가 일식쌍성인 계층적 구조로 서로 주위를 공전하는 두 개의 쌍성계가 밝혀졌습니다. 두 쌍성에는 각각 성운이 있고 그 성운은 다시 외부 성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이 성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일식 중 하나를 연구한 결과 진폭이 약 100초, 주기가 529일인 일식 타이밍에 변화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이 현상은 외계 행성이 이 항성계 주변의 편심 궤도에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계층적 시스템 내에서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와이즈상 2150-7502AP는 대형 바이너리입니다. 두 구성원은 큰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78.9광년 떨어진 옥탄트 자리 별자리에 있는 이 이상한 쌍성계는 두 개의 갈색 외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천체는 341 천문 단위로 떨어져 있는데, 이는 명왕성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의 8배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이 시스템은 5억 년에서 100억 년 사이일 수 있습니다. 이 발견 이전에는 천문학자들은 은하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으로 인해 그러한 시스템이 수십억 년 동안 그토록 먼 거리에 걸쳐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어로 북두칠성의 제타로 번역되는 제타 큰 곰자리는 전체 자리 끝에서 두 번째 별인 북두칠성 자리에 위치한 여러 개의 별입니다. 전통적인 이름은 미자르 자리입니다. 미자르는 프라이팬 손잡이 중앙에 있는 별입니다. 육안으로 보려면 좋은 시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쌍안경으로 보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배율의 망원경을 사용하면 이 별은 빽빽하게 들어찬 한 쌍의 화려한 흰색 별들로 바뀌게 됩니다. 이 두 별 사이의 거리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의 381배에 해당합니다. 미자르 자리의 겉보기 크기는 약 2.2입니다. 미자르 자리는 최초로 발견된 망원경 쌍성입니다. 이는 미자르 A와 미자르 B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자인 2차성은 별자리 4.0으로 미자르 A에서 381 천문 단위로 떨어져 있어 서로 공전하는 데는 수천 년이 걸립니다. 미자르 자리에는 육안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알코 자리라는 별이 함께 있습니다. 80 큰 곰 자리로도 알려진 이 별의 크기는 3.99입니다. 미자르와 알코르의 쌍성은 최근 진정한 이중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말과 기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4분의 1광년 이상 떨어져 있지만 두 별의 개별적인 움직임은 그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베셀의 별이라고도 불리는 60의 사이니는 태양과 비슷한 종류의 스펙트럼 등급 K의 주황색 외성 두 개로 이뤄진 시스템으로 큰 곰자리의 별자리에 위치합니다. 우리 은하계 내에서 초고속 자기 운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죠. 크기는 5.2로 맑은 하늘 아래에서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망원경으로 두 개의 구성 요소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아름다운 주황색, 빨간색을 띠고 거의 같은 스펙트럼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기의 차이는 약간 다른 색조의 인상을 줍니다. 이는 그들이 한 등급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희미한 별은 더 밝은 별보다 더 진한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61듀 사이뉴는 화려한 쌍성계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별입니다. 시차법을 사용하여 거리가 측정된 최초의 별이기 때문입니다. 1806년 천문학자 주세페 피에치가
이 별이 하늘을 가로질러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한 것은 이 별이 지구와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천문학자들은 이 별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1년 동안의 이러한 진동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현상입니다. 시차 현상을 따른다면 지구가 공전 궤도를 돌면서 가까운 별을 먼 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몇 년 후인 1838년 천문학자 프레데릭 베셀은 1년 동안 100조짜리의 61회 운동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별까지의 거리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가 발견한 값인 10.5강년은 현재 측정된 값인 11.4강년과 매우 근접했습니다. 이 발견을 통해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주의 깊이가 1000억 킬로미터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70 오피우치는 지구에서 약 17광년 떨어진 오피우치 별자리에 있는 쌍성입니다. 이 별은 주기가 가장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두 개의 항성이 서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83년에 불과합니다. 두 천체가 서로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순환이 매우 빠릅니다. 천왕성의 공전 주기는 태양 주위를 도는 천왕성의 공전 주기와 몇 년 이내입니다. 이는 두 천체 사이의 평균 거리가 약 30억 킬로미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0 오피우치가 지구와 가깝다는 것은 두 천체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쌍성의 주별인 70 오피우치 A는 태양과 비슷한 크기의 황색, 주황색 외성입니다. 보조별인 70 오피우치 B는 동반자 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빛나는 주황색 외성입니다. 70 오피우치 B의 궤도는 기이합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70 오피우치 A와 11.4 천문단위, 가장 먼 거리에 있는 70 오피우치 B와 34.8 천문단위 이내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최대 분리는 2024년에 일어날 겁니다. 지구에서 볼 때 이 쌍성 자리는 장관을 이루고 분리하기 쉬우며 매우 화려합니다. 노란색과 주황색 톤은 이미 60mm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쌍성쌍의 색은 100조짜리 60일의 색을 연상시킵니다. 이 다중성계는 태양계에서 약 162광년 떨어진 검은고 자리에 위치합니다. 엡실론 자리는 엡실론 1과 엡실론 2라는 한 쌍의 이중성으로 구성된 특별한 별이며 더블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케플러의 법칙에 따르면 별이 가까울수록 공통의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더 빨리 회전합니다. 하지만 엡실론 1과 2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에 10,000배로 추정되는 심연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매우 느리게 공전합니다. 자전주기는 수십만 년으로 추정됩니다. 엡실론 1 쌍성계의 자전주기는 약 600년입니다. 엡실론 2는 자전주기가 그 2배입니다. 엡실론 1의 별은 각각 5.02와 6.02, 엡실론 2의 별은 5.14와 5.37의 크기를 가집니다. 엡실론 1과 2는 쌍원경으로 보거나 육안으로도 아름다운 이중성을 형성합니다. 이 두 개의 이중성계는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수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성을 구성하는 별들의 나이가 젊기 때문에 망원경에서 매우 하얗게 보입니다. 쌍안경보다 더 강력한 장비로 관측하면 두 구성 요소가 각각 분리되어 각 시스템이 두 개의 이중성으로 나타납니다. 시리우스는 주 계열성과 그에 동반하는 백색 외성으로 구성된 쌍성계입니다.
알파카니스 마조리스 자리라고도 불리는 시리우스는 큰 개 자리의 별자리에 속하며 이 별이 주별입니다. 지구에서 시리우스는 태양 다음으로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흰색 별인 시리우스는 태양에서 8.6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접성과 광도 덕분에 천문학자들이 가장 탐내는 연구 대상 중 하나입니다. 온화한 북부 미도에서 시리우스는 겨울밤에 남쪽 지평선 위로 낮게 보이며 장엄한 강철처럼 하얀 빛으로 반짝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난기류와 함께 빛나며 특정 밤에는 무지개 빛깔의 선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별보다 만배나 밝지 않은 이 작은 별은 망원경을 통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시리우스는 태양에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자체적인 운동이 있어 천구에서 다른 많은 별들보다 위치가 빠르게 변합니다. 시리우스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 쌍성입니다. 시리우스 A와 시리우스 B. 백색 줄 계열성인 시리우스 A는 우리가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입니다. 질량은 약 2.12 태양 질량입니다. 약 2억 5천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리우스 A의 화학 성분은 태양의 3배에 달하는 철이 매우 풍부합니다. 표면에는 약한 자기장이 있죠. 시리우스 A와 함께 공전 주기를 약 49.9년으로 하는 백색 외성 시리우스 B가 있습니다. 질량은 1.03 태양 질량입니다. 시리우스 A와 시리우스 B 사이의 거리는 8.1 천문단위에서 31.5 천문단위까지 다양하며 평균 거리는 19.5 천문단위입니다. 두 항성계의 궤도는 특히 타원형입니다. 시리우스 A와 시리우스 B 사이의 각도가 충분히 커서 두 성단을 모두 관측할 수 있지만 두 성단 사이의 밝기 차이로 인해 관측이 어렵습니다. 시리우스 B는 시리우스 A보다 밝기가 훨씬 낮으며 지구와 비슷한 지름으로 더 따뜻하고 작습니다. 시리우스 B의 존재는 시리우스 A의 운동에 대한 연구 덕분에 밝혀졌습니다. 시리우스 B는 이미 백색 외성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태양 질량 6 이상의 질량을 가진 시리우스 A보다 더 거대했을 겁니다. 항성풍 현상으로 인해 시리우스 B는 질량의 대부분을 빼앗겨 오늘날 태양계에서 가장 질량이 작은 별이 되었습니다. 엡실론 오리자리는 꽂혀 자리에 있는 일식성 쌍성입니다. 할두스 자리, 알마즈 자리 또는 아란즈 자리라는 전통적인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약 20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밝기는 27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3.0에서 3.8등급 사이입니다. 하늘에서 이를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북반구에서 겨울철에 밝은 노란색 별 카펠라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별은 마차 자리에 코를 형성하는 이등변 삼각형의 정점을 형성합니다. 이클립스 쌍성계는 두 별의 공전면이 관측자의 시야에 있는 쌍성입니다. 따라서 두 별은 주기적으로 서로를 일식합니다. 이클립스 쌍성은 서로를 어둡게 한다는 점에서 가변성입니다. 이 쌍성 중 보이는 별은 태양에서 1000파섹 이내에 있는 가장 밝은 별 중 하나인 스펙트럼 유형 A9LA의 초고성입니다. 이 별의 지름은 대략 태양 지름의 100배에 해당합니다. 한 쌍의 다른 구성원인 일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식 동안 관찰되는 현상은 동반성에 의한 첫 번째 별의 가려짐 정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입니다. 마치 후자에 구멍이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천문학자들은 19세기부터 이 신비한 별을 연구해 왔습니다. 2009년과 2010년의 일식을 통해 과학자들은 캘리포니아 간섭계를 사용하여 엡실론 오리자리를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식은 2009년 8월에 시작되어 같은 해의 12월 말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일식은 별이 2011년에 정상 밝기로 돌아올 때까지
2010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 토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직경 15억 킬로미터, 두께 7,500만 킬로미터의 먼지 원반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고 거대한 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엡실론 오리자리를 비정형 쌍성계로 정의하는 가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수명이 다한 거대하고 질량이 낮은 별이 이 거대한 먼지 원반에 쌓여 있는 별 자체에 의해 때때로 일식되는 조합입니다. 이 현상은 18개월 동안 지속되는 일식으로 이어집니다. 알골자리는 엡실론 오리게자리와 같은 또 다른 일식 가변성 쌍성입니다. 베타 페르세이라고도 합니다. 알골자리는 페르세우스 자리의 별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기는 2입니다. 알골자리는 92.8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알골의 고유 운동은 반경 방향 속도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지구에서는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식이 일어나는 동안 알골자리의 밝기는 최소 밝기에 도달할 때까지 5시간에 걸쳐 서서히 감소합니다. 그런 다음 5시간에 걸쳐 초기 밝기를 회복하죠. 이러한 밝기의 변화는 평소에는 이만큼 밝지만 일식 중에는 눈에 띄게 희미해지는 알마흐 또는 감마 안드로메다 자리와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변광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틀과 21시간마다 서서히 밝기가 변하지만 변광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크기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1783년 한 천문학자가 이 광도 감소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작은 동반자가 주 별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발생하는 일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알골은 궤도면이 우리의 시야에 정확히 들어오는 분광학적 이중성이라고 불리는 매우 가까운 이중성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베타 시그니라고도 불리는 알비레오는 큰 곰자리 십자가 끝자락 안에서 육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망원경으로 볼 수 있어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강력한 경쟁자가 되고 있습니다. 배율이 높을수록 웅장한 색으로 빛나는 두 별을 쉽게 구분할 수 있죠. 더 밝은 별은 노란색, 주황색 빛을 띠고 더 희미한 별은 아름다운 푸른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모습 때문에 토파즈와 사파이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알비레오는 천문학 애호가들이 볼 수 있는 가장 대조적인 이중성이며 큰 곰자리에서 5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알비레오 자리는 알비레오 A라는 이름의 3.1등급 노란색 별과 알비레오 B라는 이름의 5.1등급 파란색 별, 두 개의 별이 34초의 원호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 작은 관측 장비로도 볼 수 있는 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쌍성의 정체에 대한 오랜 논의 끝에 시각적 이중성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시각적 이중성은 망원경과 같은 관측 도구를 사용하여 두 별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하늘의 한 쌍에 가까운 별을 정의합니다. 알비레오 자리 A는 스펙트럼 등급 K32의 적색 거대성입니다. 온도는 4200도에 달합니다. 알비레오 B는 약간 변광하는 청색성입니다. 태양보다 190배 밝고 태양 질량 3.3에 해당하는 질량과 12,000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 주기는 15시간 미만으로 빠르게 자전하는 별입니다. 그 결과 질량의 일부를 잃고 같은 분출 물질로 형성된 원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1980년 천체 물리학자들은 알비레오 자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또 다른 항성의 존재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C라고 불리는 이 천체는 주 항성에서 4,600개 천문 단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삼중 항성계가 될 수 있지만 이 관측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큐브의 텔이라고도 알려진 HR6819는 태양에서 1000광년 이상 떨어진 망원경 자리 별자리에 있습니다. 이 쌍성별은 가변성으로 분류되는 방출선이 있는 B형 별과 B3형 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쌍성은 약 5천만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두 별이 항성 블랙홀 주위를 돌며 삼중 항성계를 형성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데이터에 의해 이것이 이진계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별 사이에는 한 별이 다른 별을 빨아들이는 항성흡혈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거대한 별은 작은 별의 인력으로 인해 대기가 제거된 가스 고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물병자리는 공생으로 알려진 기묘한 쌍성군 중 하나입니다. 지구에서 약 65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11세기 초에 이 별의 폭발적인 밝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공생이라는 용어는 별들 사이의 특별한 종류의 상호작용을 암시합니다. 여기에는 물질의 이동이 포함됩니다. 이 항성 듀오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들은 차갑고 붉은 거대 별과 작고 뜨거운 소형 별로 구성됩니다. 외소별은 거대 별의 대기를 흡수합니다. 이 물질의 손실은 외소별을 감싸는 항성풍을 만듭니다. 만도에 이르는 첨성 원반이 형성되고 양극성 플라즈마 Z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쌍성계가 조용한 평형 단계에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거대 항성은 스펙트럼의 많은 부분에서 에너지를 잃습니다. 이 평형이 깨지면 쌍성은 활동 단계로 접어들어 에너지와 광도가 몇 배에 이르는 큰 변화를 보입니다. 별은 평소보다 최대 750배까지 밝아질 수 있습니다. 물병자리는 여러 번의 주요 분출로 인한 성운이 특징입니다. 주별은 유효 온도가 2600도인 미라형 가변 적색 거성입니다. 이 별은 유효 온도가 2만도인 백색 외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공전 주기는 44년입니다. 거대 항성은 대기 상층에 의해 약화되어 외소 항성의 이익을 위해 항성풍이 됩니다. 이 가스는 적도면에서 진화하여 때때로 양극성 Z를 동반하는 매우 빛나는 부착 원반을 형성합니다. 외소별이 충분한 가스를 축적하면 폭발하여 신성이 됩니다. 우주로 분출된 가스는 원반의 적도면 양쪽에 거품을 형성합니다. 수천 년 후 외소별은 새로운 합성과 폭발의 주기를 시작합니다. 모래시계처럼 새로운 가스 거품이 형성됩니다. 외소별은 열핵 융합 반응을 일으켜 표면을 250배 더 밝게 만듭니다. 이 주기는 거대 별이 이 외소별을 먹여 살리는 한 계속됩니다. 이 항성계에 대한 개요를 살펴본 다음에는 2개 이상의 항성이 있는 항성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중항성계는 2개 이상의 항성을 가진 항성계입니다. 별이 3개면 3배, 4개면 4배, 5개이면 5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최대 1000개의 별을 포함하는 개방형 성단보다 작습니다. 다중항성계 모델링은 이중항성계 모델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삼중항성계입니다. 삼중항성계는 종종 계층적 구조, 즉 더 멀리 있는 동료와 연결된 한 쌍에 가까운 항성을 포함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최대 7개의 구성원이 있는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리 은하에는 2천억 개가 넘는 별이 있습니다. 이 중 우리 태양계에 가까이 있는 별들만 지구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가까운 별은 3개의 별들로 이뤄진 복합성인 알파 센타우리입니다. 이 별은 태양에서 4.37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는 알파 센타우리 A, B, C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 일반적으로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적어도 하나의 행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접성과 접근성 때문에 알파 센타우리는 천문학자들에게 인기 있는 연구 대상이며
가장 많이 연구된 다중 항성계 중 하나입니다. 남반구에서 알파 센타우리는 남십자자리 가까이에서 반짝반짝 빛납니다. 시리우스와 카누퍼스 자리에 이어 하늘에서 세 번째로 밝은 별인 이 별의 광채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두 개의 주요 구성 요소가 작은 망원경으로 쉽게 관측할 수 있는 이중성을 형성합니다. 세 번째 동반자는 등급 11로 조금 덜 화려합니다. 알파 센타우리 A와 알파 센타우리 B가 두 개의 주요 별입니다. 이 별들은 쌍성인 알파 센타우리 AB를 형성합니다. 이 별들은 태양과 비슷합니다. 알파 센타우리 A는 질량이 태양의 1.1배, 광도는 1.519배입니다. 더 차갑고 질량이 적은 알파 센타우리 B는 질량이 태양의 0.907배, 광도는 0.445배입니다. 세 번째 동반자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적색 외성이라고 불리는 희미하고 작은 별입니다. 목성 크기의 1.5배에 불과한 이 별은 두 천체보다 광도가 훨씬 낮지만 32,000년 동안 4.24광년 거리에 있어 태양은 가장 근접한 기록을 보유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와 알파 센타우리 AB는 해왕성 궤도 반경의 430배인 약 13,000개 천문 단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세 별은 모두 천상의 금고에서 고유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별의 위치는 수세 기에 걸쳐 서서히 변해왔습니다. 원래 알파 센타우리는 이중성이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AB 쌍성은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가까이 지나가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두 별과 중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HD 188753은 100조짜리 별자리에서 151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세 개의 별 ABC로 이루어진 성단입니다. 이 성계의 특징은 외계행성인 HD 188753AB를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3성계에서 발견된 최초의 외계행성입니다. HD 188753B와 C는 156일 만에 서로 공전하며 동시에 세 번째 중심 항성인 HD 188753A가 25.7년 만에 12.3 천문 단위의 거리에서 공전합니다. 외계행성 HD 188753AB는 주별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목성처럼 거대한 가스 행성이지만 주 항성과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HD 131399는 지구에서 약 333광년 떨어진 남쪽 별자리인 센타우리 자리에 있는 세 개의 별이 있는 성단이죠. 이 성단은 세 개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심별인 HD 131399A는 겉보기 등급 7.08의 청색 별입니다. 광도가 낮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관측할 수 없습니다. 이 별과 함께 있는 HD 131399AB는 오랫동안 행성으로 오인되어 온 배경성입니다. HD 131399A는 B와 C를 동반하며 후자의 두 별은 쌍성계를 형성합니다. 알파 작은 곰자리로도 알려진 폴라리스는 북두칠성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죠. 우리가 북극성이라고 부르는 별입니다. 북극성은 천체 북극의 방향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알려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북극성은 전통적으로 많은 문명에서 항해에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가지 전통적인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폴라리스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전통적인 이름입니다. 북극성의 위치는 지구 자전축의 방향과 거의 일치합니다. 하늘의 다른 별들은 이 별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남반구에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으며 반대로 북반구에서는 절대 지지도 않습니다. 춘분과 추분으로 인해
북극성은 수백 년에 걸쳐 위치가 바뀝니다. 4,800년 전에는 두반 자리가 북극성이었습니다. 베가 자리는 미래의 북극성이 될 겁니다. 북극성은 두 개의 작은 별을 동반하는 초거대 세페이드 변수인 알파 작은 곰자리 A입니다. 그중 알파 작은 곰자리 B와 시각적 쌍성을 형성하는데 이 두 별은 너무 가까워서 2006년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사진 덕분에 중력에 의해 작은 곰자리가 큰 곰자리 A에 끌려가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삼중 항성계에 대한 개요를 살펴본 다음에는 4개의 항성계로 구성된 사중 항성계를 살펴보겠습니다. 4센타우리는 H센타우리라고도 하며 센타우루스 별자리에 속하는 여러 개의 별입니다. 이 별자리는 지구에서 약 652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4센타우리는 계층적 사중성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쌍의 별은 14아크초 간격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4센타우리 A는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이것은 분광학적 바이너리로 시스템에서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의 반경 방향 속도 변화에 의해 궤도 운동이 감지되는 한 쌍의 천체를 정의합니다. 그런 다음 동반성은 궤도를 돌 때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도플러 효과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주별의 빛만 스펙트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별은 청백색의 하위 거성으로 겉보기 등급은 4.72입니다. 4센타우리 B는 두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이 별은 또한 한 줄 분광 바이너리입니다. 겉보기 별은 백색 주 계열성입니다. 겉보기 등급은 8.53입니다. 안드로메다는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가 발견한 북반구의 고대 별자리입니다. 안드로메다는 1년 내내 북반구 위도에서 볼 수 있죠. 페가수스 자리에서 시작하여 북동쪽 약간에 위치한 안드로메다는 페르세우스 자리를 향해 정렬된 4개의 별들로 식별됩니다. 바로 알파, 델타, 베타, 감마성입니다. 긴 A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큰 나선은하 M31은 이 별자리에서 가장 특징적인 천체이며 하늘에서 가장 유명한 천체 중 하나입니다. 이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별자리의 3개의 지배적인 별 중 2개는 다중계입니다. 알파 안드로메다는 안드로메다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알파라츠 또는 시라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천상의 금고에서 이 별은 안드로메다의 머리를 나타내죠. 감마 안드로메다는 사중 성단이지만 한두 개의 더 먼 별이 이 성단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알마흐 또는 사닥 다리 자리로도 알려진 이 별자리는 별자리 A의 남쪽 다리 끝에 있습니다. 주황색과 파란색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감마1 안드로메다 자리로 지정된 주별은 태양보다 80배 크고 2000배 밝은 주황색 거성입니다. 감마2 안드로메다 자리는 그 주위를 공전하는 감마2A 안드로메다와 감마2B 안드로메다가 61년 주기로 고도의 탐험 궤도를 돌며 서로를 공전하는 이중성입니다. 두 별은 모두 파란색이며 감마2A 안드로메다는 그 자체로 이중성이며 동반자가 공전하는데 2.7일이 소요됩니다. 무 드라코니스는 용자리의 다중성입니다. 태양계에서 약 85광년 떨어진 용자리 머리 부근에 있습니다. 겉보기 크기는 4.92입니다. 무 드라코니스 자리는 알라키스라는 전통적인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중성단은 4개의 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무 드라코니스 A와 무 드라코니스 B가 2개의 주요 별입니다. 그들은 가까운 궤도에 있는 매우 유사한 황백색 별이죠. 그들의 겉보기 크기는 5.6입니다. 완벽한 기상 조건에서 작은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무 드라코니스 B는 그 자체로 분광학적 바이너리입니다. 한편 무 드라코니스 C는 동료인 A와 B로부터 약 12아크 초 거리에 있는 적색 외성이죠.
4중성계에 대한 개요를 살펴본 다음에는 5개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5중성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그마 오리온 자리는 시그마 오리오니스라고도 하며 지구에서 약 1150광년 떨어진 오리온 자리에 위치한 5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성계입니다. 주요 구성원은 두 별이 0.25 아크세컨드 떨어져 있는 이중성인 시그마 오리오니스 AB입니다. 이들은 수백만 년밖에 되지 않은 젊은 외성이죠. 시그마 오리오니스 A는 4.2등급의 청색성입니다. 두 별 중 가장 밝습니다. 시그마 오리오니스 B는 5.1등급의 B형 별입니다. 이 쌍성은 약 90천문 단위의 거리에서 170년에 한 번씩 공전을 완료합니다. 두 개의 구성 성분인 A와 B는 최소 3만 개의 태양 광도에 해당하는 빛을 발산하죠. 이 쌍성은 시각적 쌍성 중 가장 거대한 쌍성 중 하나입니다. 이 쌍성들은 각각 태양 질량 18과 13.5에 해당하는 질량에 도달합니다. 시그마 오리오니스 D와 E는 광도면에서 A와 B쌍의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4,600 천문 단위, 15,000 천문 단위로 시그마 오리오니스 A와 B에서 떨어져 있으며 태양 질량이 약 7에 이르는 외성입니다. 시그마 오리오니스 E는 헬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상한 별로 불립니다. 이 5중성계의 마지막 구성 요소는 시그마 오리오니스 C로 약 3,900 천문 단위로 에비쌍에 가깝습니다. 이는 A형 외성입니다. 시그마 오리오니스 CDE의 궤도는 불안정합니다. 그들은 중력에 의해 가속되어 죽기 훨씬 전에 시스템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름의 다비로도 알려진 베타 카프리코니는 지구에서 328광년 떨어진 염소자리 별자리에 위치한 5중성계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평면인 황도에 가깝게 위치하며 달에 의해 가려지기도 하지만 드물게 행성에 의해 가려지기도 합니다. 베타 카프리코니 자리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쌍안경이나 작은 망원경으로 보면 이중성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밝은 성분인 베타 카프리코니 A의 겉보기 등급은 3.05입니다. 더 희미한 성분인 베타 카프리코니 B의 겉보기 등급은 6.09입니다. 둘 다 최소 21,000 천문 단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약 70만 년 만에 궤도를 완성하죠. 이 두 개의 주요 구성 요소는 그 자체로 여러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복잡한 구조는 베타 카프리코니 A의 구조입니다. 이는 적어도 3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 스펙트럼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한 쌍의 별이 지배적입니다. 베타 카프리코니 AA는 겉보기 등급이 3.08인 청백색 외성입니다. 표면 온도는 4,700도에 달합니다. 광도는 태양의 600배, 지름은 태양의 35배에 달합니다. 베타 카프리코니 AB1의 겉보기 등급은 7.2입니다. 이 천체에는 8.71의 공전 주기로 공전하는 또 다른 천체 베타 카프리코니 ABE가 함께 있습니다. 베타 카프리코니 B는 가장 단순하고 잘 알려진 원소입니다. 대기 중에 다량의 수은과 망간을 함유합니다. 베타 카프리코니 바 자리는 태양보다 40배 더 밝고 6.1등급의 거대 항성으로 구성된 쌍성이죠. 두 번째 동반자인 베타 카프리코니 BB는 약 3아크초 거리에 있습니다. 다른 천체인 베타 카프리코니 D와 E는 베타 카프리코니 근처에 있지만 이 천체들이 단순히 광학적인 이중 천체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시스템의 일부인지는 현재로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오타 카시오페아 자리는 지구에서 133광년 떨어진 카시오페이아 자리에 위치한 5개의 별들로 이뤄진 다중성입니다. 이 별의 겉보기 크기는 약 4.5입니다. 주요 성분인 이오타 카시오페아 자리 A는
겉보기 등급이 4.61인 백색성입니다. 이 별은 두 개의 별이 이오타 카시오페이아 AA와 이오타 카시오페이아 AB로 알려진 쌍성이죠. 이오타 카시오페이아 B는 황백색 외성으로 겉보기 등급은 6.87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구성 요소는 이오타 카시오페이아 C로 그 자체로 8.50의 단단한 쌍성이죠. 황외성인 이오타 카시오페이아 CA와 적외성인 이오타 카시오페이아 CB의 두 별은 불과 0.41 아크초 차이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오타 카시오페이아 성단은 가장 아름다운 성단 중 하나입니다. 5개의 별 중 아마추어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3개뿐입니다. 100배율이라면 분리할 수 있지만 200배율에서 관찰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이오타 카시오페이아에는 A는 흰색 빛을 내는 반면 이오타 카시오페이아의 B는 파란색이며 후자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오타 카시오페이아 자리 C도 파란색이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천문학 애호가들에게도 진정한 시각적 스펙터클을 선사합니다. 알룰라 오스트랄로리스로도 알려진 큰 곰 자리는 북두칠성 자리에서 27.3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5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다중성단입니다. 큰 곰자리 A와 B는 분광학적으로 쌍성입니다. 주 별인 큰 곰자리 AA와 AB에는 각각 적색 외성인 큰 곰자리 AB와 백색 외성으로 추정되는 큰 곰자리 BB라는 저질량 동반자가 있습니다. 두 개의 주성분인 큰 곰자리 AA와 BB는 시각적으로 쌍성을 형성합니다. 이들은 태양과 같은 주 계열성에 있습니다. 큰 곰자리 AA는 태양의 약 101% 크기인 황백색 외성으로 태양보다 110% 밝습니다. 큰 곰자리 반은 황색 외성으로 태양의 78% 크기, 태양의 67% 밝기입니다. 이 두 천체는 10개의 천문 단위로 분리되어 있으며 한 궤도를 도는데 거의 60년이 걸립니다. 이 시스템은 다른 천체로부터 500 아크초 떨어진 곳에 있는 마지막 천체인 갈색 외성에 의해 더욱 풍부해집니다. 제타 칸크라이는 태양에서 약 80광년 떨어진 암자리 별자리에 있는 다중성계입니다. 5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 A와 B는 약 60주년 주기로 궤도를 돌고 있죠. 구성성 A의 겉보기 등급은 5.7입니다. 다른 2개의 구성성분인 CA와 CB는 197 천문 단위의 거리에서 1115년 주기로 A와 B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CB 구성원은 아마도 2개의 별들로 이뤄졌을 겁니다. 오중성계에 대한 개요를 살펴본 다음에는 6개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육중성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알파 쌍둥이 자리라고도 알려진 캐스터 자리는 쌍둥이 자리에 있는 별입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중 하나이며 별자리에서 베타 쌍둥이 자리라고도 알려진 폴룩스 자리에 이어 두 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태양에서 49.8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두 천상의 쌍둥이 별에 캐스터 자리와 폴룩스 자리는 전통적인 이름이 붙여졌고, 따라서 쌍둥이 자리 별자리의 이름은 라틴어로 쌍둥이를 뜻하는 제미니입니다. 캐스터 자리는 제우스와 레다의 쌍둥이 아들 중 하나입니다. 캐스터 자리는 세 쌍의 쌍성들로 이루어진 육중성계입니다. 첫 번째 쌍인 캐스터 자리 A는 분광학적 쌍성계로 주별은 캐스터 자리 AA이고 보조별은 캐스터 자리 AB입니다. 두 번째 쌍인 피마 자자리 B도 분광학적 쌍성입니다. 주별은 피마 자자리 BB이고 보조별은 피마 자자리 BB입니다. 세 번째 쌍인 캐스터 C는 BY 드라코니스 변수입니다. 두 별은 주별인 캐스터 CA와 보조별인 캐스터 CB입니다. 2020년에 18번째 육성계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인 TIC 168789840, 이 별자리는 지구에서 1900광년 떨어진 에리단 별자리에 있습니다. 이 육중성계의 중심에는 일식하는 쌍성 두 쌍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480만 킬로미터와 42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쌍성 A와 C입니다. 각 쌍의 별은 서로 며칠 이내에 파트너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두 쌍은 또한 공통의 항성 중심을 함께 공전합니다. 1490만 킬로미터 떨어진 쌍성 B는 쌍성 AC를 공전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별이 희미한 동반차에 앞뒤로 움직일 때마다 일식이 일어납니다. TIC 별의 궤도면이 우리 시야에 들어오면 지구에서 별들이 파트너를 일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육중성계의 주별은 태양보다 희미하게 더 밝고 뜨겁습니다. 2차 항성은 더 어둡고 차갑습니다. 쌍성 A와 C는 근접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세 번째 쌍은 행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6중 성계에 대한 개요를 살펴본 다음에는 7중 성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7중 성계는 단 2개뿐입니다. 프랑스어로 누디 전갈자리로 번역되는 누스콜피는 전갈자리에 위치한 7중 성계입니다. 이 계층적 시스템은 각각 4개와 3개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2개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갈자리 AB는 첫 번째 하위 시스템으로 4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의 별, 즉 전갈자리 AA와 전갈자리 AB가 중앙에 위치합니다. 세 번째 별은 이 쌍을 공전하는 전갈자리 AC입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먼 별인 전갈자리 B는 이 쌍의 공전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전갈자리 CD는 3개의 별들로 구성된 두 번째 하위 시스템입니다. 전갈자리 다와 전갈자리 D로 구성된 한 쌍의 별인 전갈자리 D는 세 번째 별인 전갈자리 C를 공전합니다. 물병자리는 현재까지 알려진 두 번째 쌍성계입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에 위치하며 7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하위 시스템인 AR 카시오페이아 AP는 3중 시스템입니다.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 다른 2개의 별 AR 카시오페이아 C와 D가 있고, 그 근처에 또 다른 한 쌍의 별 AR 카시오페이아 F와 G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4개는 그 자체로 공통의 동반자입니다. 여러 항성계에 대한 이 개요는 놀랍게 보이지만 우주를 구성하는 항성계 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린 이제 다중 항성계가 우리 은하계뿐만 아니라 우주의 다른 은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항성계는 그것을 구성하는 별들 사이에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별들의 궤도에 영향을 미치고 별들 사이에 물질 이동을 일으키며 심지어 충돌이나 별 합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별의 중력 효과는 별을 둘러싸고 있는 원시 행성 원반을 파괴하여 이러한 시스템에서 행성의 형성과 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 항성계의 존재는 항성계를 둘러싸고 있는 행성의 생명과 거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별들 사이의 복잡한 궤도와 중력 상호작용은 광도, 조석, 중력과 같은 환경 조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행성 궤도의 안정성과 생명체의 유리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항성계를 연구하면 우주의 구조와 역학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